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가 뭘 안다고 그래? 경찰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조용히 합의하고 나가. 경찰서 안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남자가 30대 여성을 향해 거만하게 훈계를 늘어놓습니다. 부패한 권력을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그에게 그녀는 그저 연약한 여자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아주 낡은 배지 하나와 의문의 파일을 꺼내 그의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그 물건을 확인한 남자의 안색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거만하게 꼬았던 다리가 볼품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당신 손에? 공권력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서버의 정체, 그리고 그 거대한 괴물을 단숨에 무릎 꿇게 만든 그녀의 진짜 실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완벽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서울 도심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어느 조용한 오피스텔 사무실, 그곳에는 김윤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32이 된 윤희는 국내 굴지의 기업 총수들이나 VIP들의 신변 보호를 설계하는 프라이빗 보안 컨설턴트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녀의 세련된 정장 차림과 단정한 단발머리, 그리고 차분한 말투만 보고는 그녀가 그저 유능한 비즈니스 우먼일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윤희의 일상은 마치 정밀하게 설계된 시계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돌아갔습니다. 아침마다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며 감각을 깨우고 갓 볶은 원두의 향을 맡으며 그날의 일정을 검토하는 시간은 그녀에게 유일한 평화였죠. 상담을 요청해오는 의뢰인들 중에는 간혹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오만한 이들도 있었지만 윤희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상황을 장악하곤 했습니다. 굳이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녀가 내뿜는 특유의 단단한 기운 앞에 의뢰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잡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오후 윤희는 사무실 모니터에 떠오른 속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거대 불법 도박 사이트의 실체를 잡지 못해 경찰이 애를 먹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윤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군 시절부터 보아온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게 썩어 있었고 그 부패의 고리는 늘 힘없는 이들의 눈물을 먹고 자란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위에서 저렇게 든든하게 막아주고 있는데 일선 형사들이 무슨 수로 꼬리를 잡겠나 싶었죠. 그것은 냉소라기보다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윤희에게 유일하게 인간적인 온기를 전해주는 사람은 군 시절 친동생처럼 아꼈던 후배 이민호였습니다. 현역 특전사인 민호는 윤희를 친누나처럼 따르며 휴가 때면 어김없이 그녀를 찾아와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자고 조르곤 했어요. 그날도 민호는 밝은 표정으로 윤희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누나, 저 왔어요. 민호의 활기찬 목소리에 윤희의 차가웠던 눈매가 단번에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윤희는 민호와 함께 단골 식당에 마주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민호는 군대에서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았고 윤희는 흐뭇한 표정으로 그의 접시에 고기를 얹어주었죠. 하지만 대화가 깊어질 무렵 민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누나, 사실 요즘 좀 고민되는 일이 있어요. 휴가 중에 우연히 본 건데 이 동네에 박경감이라는 경찰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조폭들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 같기도 하고. 민호는 자신이 목격한 경찰의 비리 정황에 대해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민호가 모처럼 나온 휴가에서까지 정의감에 불타 고생하는 것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민호야, 이번 휴가는 그냥 좀 쉬어.
네가 걱정한다고 세상이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아. 윤희는 민호를 다독이며 그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얼마나 뼈아픈 후회가 될지 그때의 윤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윤희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던 민호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민호는 특전사답게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미리 매복해 있던 10여 명의 조폭들은 무자비했습니다. 둔기와 흉기가 오가는 참혹한 현장에서 민호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괴한들은 민호의 품 안을 뒤져 군용 USB 하나를 가로채고는 유유히 사라졌죠. 민호의 희미해져가는 시야 속으로 멀리서 박경감의 순찰차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움의 손길은 없었습니다. 박경감은 조폭들과 가볍게 눈인사를 나눈 뒤 쓰러진 민호를 차갑게 내려다보고는 그대로 차를 돌려 떠나버렸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병원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은 윤희는 미친 듯이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수술실 앞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는 윤희의 전신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는 민호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당분간 의식을 찾기 힘들 것 같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윤희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초라하게 누워있는 민호를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누나를 부르며 환하게 웃던 그 건강한 청년이 하루아침에 부서진 인형처럼 되어버린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윤희는 민호의 소지품을 확인하다가 그가 목숨처럼 아끼던 USB가 사라졌음을 깨닫고 이것이 결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슬픔은 이내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로 변했습니다. 윤희는 곧바로 사고를 담당하는 지역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담당자 박경감은 윤희를 그저 사고 피해자의 눈물 많은 여형 정도로만 취급했습니다. 박경감은 윤희를 앞에 두고 거만하게 의자에 기대 앉아 이쑤시개를 놀리며 말했죠. 아이고, 젊은 아가씨가 마음이 많이 아픈 건 알겠는데 이게 다 군인 놈들이 휴가 나와서 술 마시고 시비 붙어서 생긴 일이에요. 요새 애들 군기가 빠져서 말이야. 박경감의 입에서 나오는 추악한 거짓말들에 윤희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분노를 누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CCTV가 있었을 텐데요. 박경감은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하필 그때 고장이라네. 운이 없었지. 그러니까 적당히 합의 보고 끝내요. 젊은 여자가 너무 따지고 들면 인생 피곤해져. 박경감은 윤희의 30대 여성이라는 외모와 보호자라는 신분만을 보고 철저히 무시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윤희는 박경감의 기름진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 놓인 값비싼 명품 시계와 정당한 수사를 요구하는 시민을 대하는 오만한 태도. 윤희는 이 모든 악취의 근원이 어디인지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윤희의 등 뒤로 박경감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여자 예쁘장하게 생겨서 보통 고집이 아니네. 하지만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차장에 서서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김윤희는 프라이빗 보안 컨설턴트라는 명함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대신 30년 전설을 써내려갔던 707 특임대의 피 묻은 칼날을 다시 꺼내 들기로 맹세했죠. 그녀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감정이 거세된 오직 목표만을 바라보는 차가운 사냥꾼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박경감, 당신이 무시했던 이 젊은 여자가 누군지, 그리고 진짜 전쟁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똑똑히 가르쳐 주마. 윤희는 차에 올라타 엔진을 힘차게 걸었습니다.
병실에서 고통받는 민호를 생각하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빼앗아간 민호의 정의와 미소를 이자까지 쳐서 고스란히 돌려주겠노라고 말이죠. 경찰서를 나선 윤희의 등 뒤로 쏟아지는 비웃음, 섞인 소음들은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서늘할 정도로 맑게 깨웠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민호가 습격당했던 그 차가운 골목으로 향했죠. 사고 현장은 이미 폴리스라인조차 제대로 쳐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고 내리는 빗줄기에 민호가 흘렸던 선혈마저 희미하게 씻겨 내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윤희의 눈은 달랐습니다. 707 특전사 시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적의 발자국을 찾아내던 그 예리한 감각이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윤희는 경찰이 고장났다고 둘러댔던 공용 CCTV 대신 주변 상가들의 사설 카메라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소형 노트북을 꺼내 들고 근처 편의점과 세탁소의 사설 보안망을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에게 보안망 해킹은 국가 안보를 위해 배웠던 수많은 기술 중 하나였고 지금은 그 기술을 소중한 후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용하고 있었죠. 화면 속 노이즈를 걷어내자 마침내 그날 밤의 진실이 일그러진 영상 위로 떠올랐습니다. 영상 속 민호는 건장한 조폭들에게 둘러싸여 처절하게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민호를 쓰러뜨린 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강탈하는 순간 골목 어귀에 박경감의 순찰차가 멈춰 섰습니다. 박경감은 차에서 내려 태연하게 담배를 한 대 피워 물더니 민호를 짓밟고 있던 조폭 보스 독사와 익숙하게 악수를 나누더군요. 그들은 무언가 은밀한 물건을 주고받으며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물건은 바로 민호가 목숨처럼 아꼈던 군용 USB였죠. 윤희는 떨리는 손을 짓눌러 분노를 억제했습니다. 경찰이 범죄자를 잡는 게 아니라 범죄자와 한 몸이 되어 자신의 부하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에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으니까요. 윤희는 그 길로 민호의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꼼꼼했던 민호라면 분명히 무언가 대비책을 세워두었을 거라 믿었거든요. 좁고 차가운 민호의 방 안에는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낡은 군장과 빛바랜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윤희는 가슴 한편이 저려오는 것을 느끼며 방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및 책상 구석, 심지어 천장 환기구까지 조사하던 윤희는 마침내 책상 서랍 안쪽 비밀 공간에 숨겨진 마이크로 SD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그 카드를 리더기에 꽂는 순간 윤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박경감이 지난 수년간 지역, 조직 블랙스네이크와 결탁해온 모든 치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박경감은 단순히 뇌물을 받는 수준을 넘어 등잔 밑이 어둡다는 사실을 이용해 경찰서 지하 증거, 보관실 내부에 거대 불법 도박 서버를 숨겨두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신성한 공권력이 집행되어야 할 장소가 사실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도박 카르텔의 심장부였다는 사실에 윤희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민호는 바로 이 추악한 비밀의 문을 우연히 열어버렸고 그 때문에 그들에게 사냥당한 것이었죠. 윤희는 책상 위에 놓인 전술 노트를 펼쳤습니다. 30대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가운 전략으로 치환해야 할 시간이었죠. 그녀는 707 특전사 시절 작전 계획을 짤 때처럼 냉정해졌습니다. 타격 지점은 두 곳, 실무 가해자인 독사의 아지트와 모든 음모의 정점인 박경감의 사무실이었죠. 윤희는 벽면에 박경감과 독사의 사진을 붙이고 그들의 동선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화려하게 빛날 때
가장 처절하게 어둠 속으로 처박아 주마. 윤희의 혼잣말이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제일 먼저 독사가 운영하는 위장업소인 무인 PC방으로 향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학생들로 붐비는 곳이었지만 안쪽 VIP 룸 뒤편에는 거대한 지하 도박장으로 연결되는 비밀 통로가 숨겨져 있었죠. 윤희는 세련된 원피스 아래에 소형 전술 단검과 전기 충격기를 숨기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입구를 지키던 덩치 큰 가드들은 아름답고 연약해 보이는 30대 여성이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러 온 사자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이, 아가씨. 여기는 언니들이 올 데가 아니야. 좋은 말로 할 때 나가시지. 가드 중 한 명이 윤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윤희의 움직임은 정광석화와 같았습니다. 상대의 손목을 비틀어 꺾음과 동시에 단숨에 급소를 타격하자 100kg이 넘는 거구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놀란 다른 가드들이 달려들었지만 윤희는 707 요원 특유의 유연하면서도 파괴적인 전술 격투로 그들을 하나씩 잠재웠습니다. 30대 전성기의 속도와 힘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듯 보였죠. 윤희는 도박장 내부를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도박 기기들을 파괴하고 환전 중이던 장부를 확보한 그녀는 일부러 자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독사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자의 목에 칼날을 들이대며 차갑게 속삭였죠. 내 보스에게 전해라. 민호의 USB 지금 내 손에 있다고. 찾고 싶으면 내 놈들이 직접 와서 가져가라고 말이야. 이것은 짐승들을 자신이 설계한 전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치밀한 미끼였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박경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서버의 비밀이 담긴 USB가 아직 윤희의 손에 있다는 소식에 박경감은 이성을 잃고 날뛰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품위를 유지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박경감은 공권력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을 제 마음대로 휘두르기 시작했죠. 그는 경찰 내부 전산망을 조작해 윤희를, 군사 기밀을 탈취해 도주 중인 위험한 간첩 및 테러 용의자로 수배했습니다. 윤희의 보안 컨설턴트 사무실에는 박경감이 보낸 특공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무실은 압수수색이라는 명목하에 난장판이 되었고 윤희는 졸지에 전 국민의 추적을 받는 범죄자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냥감을 잡기 위해 어둠 속으로 스며든 것이었죠. 그녀는 빌딩 옥상에서 자신의 사무실이 털리는 광경을 바라보며 박경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경감님, 제 사무실은 마음에 드시나요? 그런데 어쩌죠? 진짜 중요한 건 거기 없는데. 전화기 너머로 박경감의 거친 욕설과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계집년이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들부터 다 죽여버릴 거야. 박경감의 협박에 윤희는 싸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죽일 수 있으면 해보세요. 대신 당신이 가진 그 화려한 경찰 정복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전화를 끄는 윤희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박경감은 이제 벼랑 끝에 몰린 쥐처럼 발악할 것이고 그럴수록 그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될 터였습니다. 윤희는 707 시절 배웠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떠올렸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은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적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제 그녀는 박경감과 독사가 한 곳에 모여 자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최후의 함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도시의 네온사인은 유난히도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배범이 된 여전사 김윤희는 그림자 속에서 다음 작전을 구상하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민호의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와 박경감의 거만한 웃음소리가 뒤섞여 활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죠. 빗줄기가 더욱 굵어지기 시작한 도심의 밤, 수배범이라는 낙인이 찍힌 윤희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어느 폐건물의 옥상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윤희의 눈동자는 오히려 번뜩이는 칼날처럼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녀는 자신을 추격하는 수많은 순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는 숨바꼭질을 끝내고 쥐새끼처럼 숨어있는 적의 심장부에 직접 충격을 가할 시간이었거든요. 윤희가 전화를 건 곳은 다름 아닌 박경감의 개인 휴대전화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박경감의 다급하고 거친 목소리가 수신기를 타고 흘러나왔어요. 이 미친년, 너 지금 제정신이야? 감히 나한테 전화를 해? 너 지금 어디야? 박경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윤희는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박경감님, 목소리가 너무 상기르셨네요. 혈압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런데 경찰서 지하 3층 증거 보관실 말이에요. 거기 서버실 온도가 좀 높던데 에어컨이라도 고장 난 건가요? 불이라도 나면 그 소중한 데이터들이 다 타버릴 텐데 걱정이 되어서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는 박경감의 숨이 턱하고 막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왕국, 그 깊숙한 은신처가 이미 윤희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박경감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당장 죽여버리겠어. 독사 어디 있어? 이계지면 위치 파악해서 당장 숨통을 끊어버려. 박경감의 절규를 들으며 윤희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적의 평정심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707 요원들이 작전의 서막을 여는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악마들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윤희의 도발에 이성을 잃은 독사는 윤희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조력자였던 보안업체의 동료, 지혜를 납치하는 악랄한 선택을 했습니다. 윤희는 자신의 태블릿으로 전송된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의자에 묶인 채 겁에 질린 지혜의 모습과 그 뒤에서 비열하게 웃고 있는 독사의 얼굴이 보였죠. 독사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직 장교님, 일시간 줄게. 네가 직접 와서 그 대단한 USB랑 저 계집애를 바꾸든지. 장소는 알지? 서부 폐공장이다. 1분이라도 늦으면 이 아가씨 얼굴에 구멍이 좀 날 거야. 윤희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30대에 끓어오르는 혈기는 당장이라도 독사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녀는 머릿속으로 차갑게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 2, 3. 숫자를 세며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707의 혹독한 고문 방지 훈련 중 하나였죠. 윤희는 다시 차가운 전사로 돌아왔습니다. 독사는 인지를 이용해 윤희를 사지로 유인했다고 믿겠지만 윤희에게 그 폐공장은 적들을 한데 모아 소탕하기 위한 완벽한 킬존이 될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어둠 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전술 배낭을 열었습니다. 707 특전사 요원 시절 국가의 가장 어두운 곳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던 특수 전술 장비들이 그녀의 손에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무광 처리된 검은색 전술복을 몸에 맞게 조이고 소리 없이 적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테러용 단검과 연막탄, 그리고 소형 통신 장비를 챙겼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죠. 민호야, 조금만 기다려. 이제 누나가 끝내줄게.
빗소리가 대지를 때리는 늦은 밤, 서부 폐공장은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독사는 수십 명의 조직원을 배치하고 박경감에게서 지원받은 불법 무기들로 중무장한 채 윤희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윤희가 입구로 당당히 걸어 들어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그들의 예상을 비웃듯 소리 없이 공장 2층에 파손된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투했습니다. 707 특유의 레펠링 기술과 은폐 기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공장 내부의 어둠은 윤희에게는 가장 든든한 아군이었습니다. 그녀는 야간 투시경을 내리고 조폭들이 배치된 위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총 30명. 그들은 담배를 피우며 낄낄거리고 있었지만 윤희의 움직임은 마치 그림자가 이동하는 것처럼 소리조차 없었죠. 그녀는 먼저 외곽에 배치된 경계병들부터 조용히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접근해 입을 막고 경동맥을 압박해 의식을 잃게 만드는 전술 타격. 단 10분 만에 10명의 조직원이 소리도 없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독사는 무언가 분위기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야, 철구. 어디 있어? 왜 대답이 없어? 독사의 외침에 공장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죠. 바로 그때 윤희가 천장에서 그림자처럼 내려와 독사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찾는 사람은 이제 안 올 거야, 독사. 윤희의 차가운 목소리에 독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주위의 조직원들이 일제히 윤희에게 달려들었지만 그것은 사자 앞에 던져진 양떼와 같았습니다. 윤희의 30대 전성기 무력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그녀는 적의 공격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며 단 한 번의 타격으로 뼈를 꺾고 관절을 분리했습니다. 707의 실전 살상 기술인 CQ식은 접격투는 화려함보다는 효율에 집중되어 있었죠. 주먹이 날아오면 팔꿈치로 받아쳐서 부러뜨리고 칼을 휘두르면 손목을 낚아채 상대의 가슴에 다시 꽂아 넣었습니다. 공장은 이내 조폭들의 처절한 비명과 뼈가 부러지는 섬뜩한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윤희는 독사와 1대1로 대치했습니다. 독사는 비겁하게 지혜의 목에 칼을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오면 이 계집애 확 그어버린다. 하지만 윤희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던졌습니다. 그것은 연막탄이었죠. 순식간에 공장 안은 하얀 연기로 가득 찼고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연기 속에서 오직 윤희의 야간 투시경만이 독사의 심장 박동을 쫓고 있었습니다. 0.1초의 틈을 놓치지 않고 윤희의 단검이 독사의 손등을 정확하게 꿰뚫었습니다. 독사가 칼을 놓치고 비명을 지르는 사이 윤희는 이미 지혜를 낚아채 안전한 곳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무자비한 타격. 윤희는 독사의 양무릎과 팔꿈치를 정확하게 가격해 그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네가 감히 내 사람들을 건드린 대가다. 윤희의 차가운 일갈에 독사는 피를 토하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지혜를 무사히 구출해 밖으로 내보낸 윤희는 비로소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공장 외부에서 수십 대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공장 내부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박경감이 보낸 특공대원들이 공장을 겹겹이 포위한 것이었죠. 박경감은 확성기를 통해 승리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김윤희, 너는 지금 국가 기밀을 탈취하고 민간인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사살될 수 있다. 더 이상 저항하지 말고 손 들고 나와라. 윤희는 피 묻은 손을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정의를 지키려 노력했던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
부패한 권력이 쉬운 범죄자라는 딱지라니요.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했고 법은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최악의 위기를 박경감의 목을 조일 최후의 기회로 만들기로 결심했죠. 그녀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전술 태블릿을 켰습니다. 서버의 데이터 전송률은 95%.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박경감의 모든 치부가 세상에 공개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특공대원들은 이미 공장 내부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최루탄 연기가 그녀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가장 고독하고 힘겨운 사투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사실을요. 그녀는 마지막 연막탄을 터뜨리며 경찰서라는 적의 본거지를 향한 최후의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30대의 아름답고도 치열한 여전사, 김윤희의 진정한 복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으니까요. 폐공장을 가득 메운 최루탄 연기와 서치라이트의 날카로운 불빛 속에서 윤희는 낮게 몸을 웅크렸습니다. 박경감이 보낸 특공대원들이 거친 숨소리를 내며 포위망을 좁혀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윤희의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얼어붙은 것처럼 고요했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도망치는 것은 잠시 시간을 벌 뿐 근본적인 악의 뿌리를 뽑을 수 없다는 사실을요.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다. 윤희는 707 시절 지휘관으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전술적 잠언을 떠올렸습니다. 박경감이 모든 병력을 이 폐공장으로 집중시킨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박경감의 가장 추악한 비밀이 숨겨진 경찰서 지하 3층은 텅 비어있을 터였습니다. 그것이 윤희가 설계한 마지막 도박이자 단 한 번뿐인 반격의 기회였어요. 윤희는 연막탄 2개를 동시에 터뜨리며 공장 내부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특공대원들이 당황하여 허총질을 하는 사이 윤희는 이미 천장의 철골 구조를 타고 소리 없이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유령과도 같았죠. 공장을 빠져나온 윤희는 미리 준비해둔 오토바이에 올라타 어둠을 뚫고 도심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멧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흩뜨렸지만 윤희의 눈은 오직 목적지만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박경감이 자신이 사라졌음을 깨닫고 본거지로 복귀하기 전까지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새벽 2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경찰서 건물은 거대한 무덤처럼 적막했습니다. 윤희는 경찰서 후문 근처의 배전함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707 특전사 시절 익혔던 시설 무력화 전술을 떠올리며 단 몇 번의 조작으로 건물 전체의 전원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경찰서는 암흑에 잠겼고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기 전까지 주어진 단 10분의 골든타임을 윤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야간 투시경을 내리고 미리 확보해둔 마스터키를 이용해 지하 증거 보관실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로 스며들었습니다. 복도를 지키던 경비 인력들은 윤희가 지나가는 그림자조차 보지 못한 채 정확한 혈도를 타격당해 소리 없이 잠들었습니다. 30대 전성기 요원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완벽한 예술이었죠. 지하 3층, 두꺼운 철문을 열고 들어선 윤희의 눈앞에 경악스러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정의가 살아있어야 할 경찰서 증거 보관실 뒤편, 거대한 서버 렉들이 차가운 푸른 빛을 내뿜으며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수만 명의 서민을 눈물짓게 하고 민호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불법 도박 카르텔의 심장이었습니다.
윤희는 혐오감을 억누르며 미리 준비한 전술 태블릿을 서버에 연결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달리는 피아니스트처럼 빠르게 움직였고 암호화된 방화벽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버 내부에 저장된 박경감의 뇌물 장부, 독사와의 통화 녹취록, 그리고 불법 수익금의 세탁 경로가 담긴 방대한 데이터들이 윤희의 태블릿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데이터 전송률이 80%를 넘어서는 순간 정지했던 엘리베이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박경감이 생각보다 빨리 눈치를 채고 돌아온 것이었죠. 윤희는 태블릿을 떼지 않은 채 권총을 꺼내 들고 문 쪽을 향해 조용히 조준했습니다. 90%, 95%. 모니터의 숫자가 올라가는 속도가 오늘따라 유난히 느리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전송 완료라는 문구와 함께 윤희는 데이터를 중앙지검 비리 수사팀과 주요 언론사로 동시 송출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박경감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데이터가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그의 왕국은 무너질 터였습니다. 서버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경감이 무장한 대원들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광기의 어린 눈으로 윤희를 노려보며 포효했습니다. 김윤희, 내 인연,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박경감은 윤희의 손에 들린 태블릿을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거 당장 내놔. 그 파일 어디로 보냈어? 윤희는 차갑게 웃으며 태블릿 화면을 박경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박경감님. 당신이 공들여 쌓은 그 쓰레기 같은 탑, 방금 세상 모든 사람의 휴대폰으로 배달됐거든. 박경감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죽여. 전현 당장 죽여버려. 총성이 정적을 깨뜨렸지만 윤희는 이미 서버렉 뒤로 몸을 날린 뒤였습니다. 그녀는 어둠과 좁은 공간을 활용해 707 특유의 CQB 근접 전투를 전개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전투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지형을 잘 활용하느냐의 싸움이었죠. 윤희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으로 적들의 무기를 정확히 타격하여 무력화시키고 다가오는 적들을 전술 격투로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박경감은 부하들이 하나둘씩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30대 여자가 사실은 국가가 길러낸 가장 치명적인 무기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서버실에는 윤희와 박경감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박경감은 구석에 몰린 채 떨리는 손으로 총을 겨눴지만 윤희의 눈빛 앞에 그의 의지는 이미 꺾여 있었죠. 윤희는 천천히 다가가 박경감의 총구를 낚아채 아래로 꺾어버렸습니다. 뼈가 어긋나는 비명소리와 함께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윤희는 박경감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이게 네가 비웃던 사람들의 분노다. 그리고 이건 네가 짓밟았던 내 동생 민호의 몫이고. 윤희는 박경감의 가슴팍에 자신의 707 전술 단검을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검을 꽂는 대신 주머니에서 자신의 전역증과 707 전설의 배지를 꺼내 그의 입안에 쳐넣었습니다. 느껴봐라. 네가 평생을 바쳐 배신했던 그 명예의 무게를. 윤희의 일갈에 박경감은 눈물을 흘리며 읍소했습니다.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돈은 얼마든지 줄게. 하지만 윤희는 대답 대신 그의 발목을 정확하게 밟아 으스러뜨렸습니다. 다시는 그 더러운 발로 정의의 땅을 밟지 못하도록 말이죠. 바로 그때 경찰서 외부에서 수십 대의 헬기 소음과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희가 보낸 데이터를 확인한 중앙지검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서 전체를 포위한 것이었습니다. 부패한 권력의 사슬이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죠. 윤희는 포박된 채 끌려가는 박경감과 독사일당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책임을 회피하기 바쁜 추악한 짐승들에 불과했습니다. 윤희는 경찰서 건물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사투로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정신은 피폐해졌지만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복수에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켜내야 할 정의와 소중한 사람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새벽 5시 푸른 빛이 도시를 감싸기 시작할 무렵 윤희는 민호가 있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드디어 산소호흡기를 벗고 옅은 숨을 몰아쉬며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윤희를 본 민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나, 다 끝난 건가요? 윤희는 민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래, 민호야.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푹 자렴. 윤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민호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그동안 그녀가 짊어지고 왔던 고독한 전사의 무게를 씻어내는 정화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거대 도박 카르텔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관련자 수백 명이 구속되었고 부패했던 경찰 조직은 뼈를 깎는 쇄신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기적 같은 일이 한 명의 여전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윤희는 다시 정갈한 정장 차림으로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호가 퇴원 후 보내온 작은 꽃바구니와 누나는 저의 영원한 영웅입니다라고 적힌 짧은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희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의 활기찬 아침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차가운 병기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그녀의 존재를 두려워하겠지만 그녀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던 평범한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30대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어둠 속에서 국가를 지키는 데 바쳤던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물론 세상 어딘가에서 또다시 불의가 고개를 든다면 그녀는 언제든 다시 전술 장갑을 낄 준비가 되어 있었죠. 왜냐하면 정의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과 용기로 지켜지는 것임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윤희, 그녀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녀가 지켜낸 이 평화로운 새벽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도 겉모습은 평범하지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싸우는 김윤희 같은 분들이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밤 그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정의로운 여정의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